저기요, 선생님 추운데 여기서 이렇게 계시면 죽을 수도 있어요. 네, 너무 죄송합니다. 잠시만 있다가 다른 데로 갈게요. 저는 탑골공원 근처에서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는 58세 김영이라고 합니다. 제 사무실 주변에는 노숙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2월 추운 겨울 사무실에 출근을 하려 하는데 중년의 한 남성이 1층 구석에서 추위에 떨면서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숙자도 저를 보고는 눈시울이 붉어졌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 굶주림과 추위에 몰골이 말이 아닌 그 노숙자와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지금부터 충격적인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제가 25살이었던 1994년부터 시작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가족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죠. 고아원 아이들은 대부분은 고등학교만 나오고 사회로 나갔지만 저만은 달랐어요. 공부에 대한 열망이 강했거든요.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내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하고 방과 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주말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학비를 모았죠. 1994년 겨우 대학에 입학했어요. 경영학과였죠. 다른 학생들처럼 부모님이 등록금을 내주는 게 아니라서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해야 했어요. 아침에는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고 오후에는 과외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어요. 하루에 잠을 34시간밖에 못 잤지만 꿈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1994년 10월 17일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해요. 그날 오후 3시쯤이었는데 과외를 마치고 편의점으로 가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믿고 있던 고아원 선배인 정수 오빠였어요. 5살 많은 오빠였는데 저를 정말 친동생처럼 아껴줬거든요. 그런데 그 오빠가 갑자기 말했어요. 영희야, 정말 미안해. 나 지금 부산으로 떠나야 해. 사업이 망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 내 돈은 나중에 꼭 갚을게. 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제 적금 통장에는 300만 원이 들어있었거든요. 2년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그 돈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내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급하게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돈이 모두 없어졌더라고요. 은행 창구에서 잔고를 확인하고 있는데 정말 현실감이 없었어요. 통장 잔고에 찍힌 3,247원이라는 숫자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은행 직원이 괜찮으시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편의점에서 일하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학교는 어떻게 다니지? 고아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밤 11시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정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믿었던 사람마저 저를 배신하고 정말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비가 제 마음과 똑같아 보였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강다리로 향했습니다. 마포대교 위에 서 있는데 강물이 까맣게 흘러가는 게 보였어요. 다리 위는 비 때문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면서
흐릿하게 번져 보였죠. 다리 난간에 올라섰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높이를 내려다보니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죠. 눈을 감고 뛰어내리려던 그 순간이었어요. 누군가가 제 팔을 꽉 잡더라고요. 정말 강한 힘으로 저를 뒤로 끌어당겼어요.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외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제 또래의 잘생긴 남자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키가 꽤 크고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완전히 젖어서 몸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민수였죠. 민수 씨는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더니 근처 스문의 시간 카페로 갔어요. 그때가 새벽 1시쯤이었는데 카페 안은 따뜻했어요. 민수 씨가 따뜻한 커피 2잔을 사오더니 제 앞에 놓고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으면 안 돼요. 살아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세상에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없어요. 저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펑펑 울어버렸어요. 태어나서 누군가 저를 그렇게 진심으로 걱정해 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1시간 넘게 울면서 제 사정을 다 털어놨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이야기, 대학에 다니려고 아르바이트하는 이야기, 오늘 당한 일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민수 씨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중간에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면서 들어주셨어요. 제가 이야기를 다 마치니까 민수 씨가 말했어요. 영희 씨,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포기하지 말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민수 씨는 저를 모텔에 데려다 주고 등록금까지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고아원 출신이라고 말했는데도 전혀 차별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안쓰러워하면서 앞으로는 혼자가 아니라고 자기가 있다고 말해줬어요. 그때 민수 씨가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저도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였어요. 저희가 만나기 시작한 건요. 이틀 후에 민수 씨가 정말로 300만 원을 가져다 줬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하려는 배려였어요. 민수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가진 게 없다고 부끄러워하면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마음이 예쁘면 되는 거라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영화도 보고 그랬어요. 민수 씨가 항상 밥값을 내려고 하면 저는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러면 민수 씨가 말했어요. 나중에 영희 씨가 성공하면 그때 갚으면 된다고요. 민수 씨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이었어요.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꽤 잘 사는 집안이었죠. 강남의 큰 집에 살고 외제차도 타고 다녔어요. 저와는 정말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저를 대할 때는 전혀 그런 티를 안 냈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저희는 정말 깊이 사랑하게 됐어요. 민수 씨는 저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자 첫사랑이었거든요. 제가 죽으려고 했던 그 순간을 구해주신 분이니까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수 씨도 저를 정말 아껴주셨어요. 추운 겨울날에는 핫팩을 주머니에 넣어주고 배고플까봐 도시락도 싸주고요. 제가 아르바이트 때문에 힘들어하면 언제든 그만두라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런 민수 씨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지만 저는 독립적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해 크리스마스에 민수 씨가 저한테 프러포즈를 했어요. 명동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였어요. 반지는 비싸지 않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죠. 영희야, 나와 결혼해 줄래? 너를 평생 지켜주고 싶어.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꿈만 같았어요.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저만의 가족을 갖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거든요. 민수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지 저는 몰랐죠. 곧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도요. 계급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1995년 1월 중순이었죠. 민수 씨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어두웠고 말수도 줄어 있었어요. 아버지께 저와의 결혼 이야기를 꺼냈는데 반응이 좋지 않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단순히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부모든 자식의 결혼 상대방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잖아요. 특히 저희처럼 사회적 배경이 다른 경우에는 더욱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민수 씨 아버지인 이 회장님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어요. 그날이 1월 20일이었어요. 오후 1시쯤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내일 오후 2시에 롯데호텔 30층 라운지로 나오라는 짧은 메시지였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권위적이고 차가운 느낌이 전해졌어요. 민수 씨는 몰래 가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의상이라도 인사는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옷도 신중하게 골랐어요. 너무 화려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초라해 보여도 안 될 것 같아서 깔끔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갔어요. 그날 호텔에 갔을 때 이 회장님을 처음 봤어요. 50대 중반의 위험 있어 보이는 분이셨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값비싸 보이는 정장을 입고 계셨고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가 번쩍거렸어요.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차가웠어요.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죠. 호텔 라운지는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걸려 있었죠. 창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어요. 이 회장님은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계셨어요. 이 회장님은 제가 인사를 드리려고 허리를 숙이는데도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하셨죠. 그리고는 제가 앉기도 전에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지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제 신상 명세서였어요. 정말 상세했어요.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성적은 어떤지, 심지어 제가 빚이 얼마나 있는지까지 다 조사해 놨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편의점 이름, 과외하는 학생 이름, 월급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김영희 씨, 아니 김영희라고 불러야겠군. 우리 민수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하더군.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집안의 며느리 감은 아니야. 이 회장님의 첫마디였어요.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민수 씨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혀 몰랐었어요. 손이 떨려서 차도 제대로 마실 수 없었어요. 이 회장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명문가야.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아버지 때부터 건설업계에서 입지를 다졌어. 나도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사회적 지위도 있어. 그런데 고아원 출신과 결혼한다고? 우리 집안의 체면이 말이 돼? 그 말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란 게 제 잘못인가요? 부모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게 제 죄인가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워낙 위압적이셨거든요. 목소리도 점점 커지셨고 다른 손님들이 우리 쪽을 쳐다볼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회장님이 하신 다음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시더니 얼마면 되겠나? 5천만 원, 1억.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민수 곁에서 사라지는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말씀이었죠. 마치 물건을 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모욕감을 느꼈어요. 제가 돈 때문에 민수 씨와 사귀는 사람인 줄 아시는 거예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민수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제대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러자 이 회장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민수의 인생을 망칠 생각이야? 너 같은 신분으로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는 절대 될 수 없어. 민수는 곧 미국으로 유학을 보낼 거고 너는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야. 그때 이 회장님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비서? 미국 유학권 내일부터 진행해. 스탠포드 MBA 과정으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일부러 들리게 하신 거죠. 저는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민수 씨가 미국으로 가게 되면 정말 헤어져야 하는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이 회장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양, 현실을 봐. 신데렐라는 동화 속에서나 있는 이야기야. 현실에서는 계급이 다르면 결혼할 수 없어. 민수를 정말 사랑한다면 놓아줘야지. 그리고 이번 일로 민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다 알 수 있으니까. 괜한 생각하지 마. 그 말을 듣고 정말 무서웠어요. 민수 씨한테 이 일을 말하지 말라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뜻인지 모르겠지만 위협적으로 들렸어요. 그날 호텔에서 나올 때 저는 정말 무력감을 느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동안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대서 서 있어야 했어요.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었어요. 언젠가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민수 씨를 만났을 때 이 회장님과 만난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민수 씨는 정말 화를 내면서 아버지와 싸우겠다고 했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되면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말렸어요. 가족과 싸우면서까지 저와 함께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대신 저는 민수 씨에게 약속을 했어요. 언젠가는 당신 아버지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성공해서 당당하게 돌아오겠다고요. 그때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정말 믿었어요. 민수 씨는 그때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말했어요. 영희야, 나는 끝까지 기다릴게.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너만이 내 사람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민수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유학을 강요하신다는 거였어요. 거부하면 집안과 완전히 인연을 끊겠다고 하셨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다니는 대학교 이사장과도 연결이 있어서 저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 암시하셨다고 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계급이라는 벽이 얼마나 높고 두꺼운지를요. 그리고 그 벽을 넘으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요. 돈과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민수 씨와의 마지막 만남은 김포공항에서였어요. 199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죠.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날이 사랑의 날이라니요. 민수 씨는 정말 가기 싫어했어요. 공항에서 계속 울면서 미안하다고,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도 울었지만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민수 씨가 더 힘들어할까 봐서요. 2년만 기다려줘. 영희야. 석사 마치고 바로 돌아올게. 그때는 아버지도 인정하실 거야. 민수 씨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2년으로는 안 된다는 걸요. 이 회장님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요. 과연 제 예상이 맞았어요. 민수 씨가 미국에 간 후 소식이 끊어졌어요. 편지도 전화도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 회장님이 민수 씨의 연락을 다 차단하셨던 거예요. 제가 보낸 편지도 모두 가로채셨고요. 민수 씨는 제가 마음을 바꿨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정말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낮에는 아르바이트 3개를 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새벽까지 공부했어요. 경영학과 마케팅을 중심으로 파고들었죠. 언젠가는 이 회장님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였어요. 1997년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광고회사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110만 원이었어요. 고시원에 살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지만 꿈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회사에서 3년을 일하면서 마케팅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았어요. 특히 중소기업들의 브랜딩과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일을 담당했는데 실적이 꽤 좋았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죠. 2000년에는 과감하게 독립을 결심했어요. 작은 원룸에서 1인 마케팅 회사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클라이언트를 구하기 위해 발로 뛰어다녔고 거절당하는 것도 부지기수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업체들을 상대로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2003년에는 직원 3명을 둔 작은 회사로 성장했고 2005년에는 사무실도 강남으로 이전할 수 있었어요. 그 무렵 민수 씨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현지 회사에 취업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좀 아팠어요. 아직도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지만 저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성공하기 전까지는 민수 씨 앞에 나타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회장님이 인정할 만한 성공을 이루기 전까지는요. 2008년이 되었을 때 저는 이미 꽤 성공한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직원이 20명이 넘었고 대기업들과도 계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해 강남에 있던 사무실에서 종로구로 이전을 결정했어요. 탑골공원 근처에 4층짜리 건물이 매물로 나왔는데 가격이 적당해서 아예 건물을 사기로 한 거예요. 15억 원이었어요. 저에게는 큰 결정이었지만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필요했어요. 그 건물을 매입할 때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제가 서울 한복판에 건물을 소유하게 되다니요. 민수 씨와 헤어진 지 13년 만에 이룬 성취였어요. 4층에 제 사무실을 꾸미면서 가끔 창밖을 내다보곤 했어요. 탑골공원이 보이고 그 주변으로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 중에는 노숙자들도 있었죠.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16년 후에 그 노숙자들 중 하나가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일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연으로 그런 처지가 되었는지도요. 저는 계속 성장했어요. 하지만 민수 씨 집안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요. 제가 사업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을 그 시기에 민수 씨 집안에는 파멸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전혀 몰랐죠. 나중에 민수 씨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2008년 9월 15일 미국 경제시장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에도 몰아닥쳤어요. 이 회장님의 건설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죠. 회사 이름은
태평건설이었는데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는 중견 건설회사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태평건설은 꽤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연 매출이 2천억 원이 넘었고 직원도 300명이 넘었거든요. 강남에 본사가 있었고 이 회장님은 업계에서도 꽤 알려진 분이셨어요. 하지만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기 시작했어요. 분양률이 30%도 안 되는 단지들이 생겨났고 이미 착공한 공사는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민수 씨는 그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아버지로부터는 괜찮다는 말만 들었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는데 항상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죠. 이 회장님은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매일 밤 술을 마시면서 혼자 고민하셨다고 해요. 회사 임원들과 회의를 해도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2009년부터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협력업체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쌓아온 신용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죠. 대출 이자만 한 달에 5억 원이 넘었는데 매출은 급감해서 현금 흐름이 막혔어요. 이 회장님은 개인 재산까지 담보로 잡혀서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하셨어요. 강남에 있던 집도 담보로 잡았고 개인 명의의 부동산도 모두 담보로 넣었어요. 부인께서 만류했지만 30년간 키운 회사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2010년에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이 회장님의 오랜 동업자였던 김 사장이라는 분이 40억 원의 어음을 위조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분은 이 회장님의 대학 선배였고 20년 넘게 함께 사업을 해온 동업자였어요. 이 회장님이 그분의 보증을 서 있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김 사장이 사라졌어요. 사무실에도 안 나오고 전화도 안 받고요. 며칠 후에 알고 보니 40억 원어치 어음을 위조해서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고 해외로 도망간 거였어요. 이 회장님은 하루아침에 40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거죠. 그날 이 회장님이 집에 돌아와서 펑펑 우셨다고 해요. 평생 울지 않던 분이 부인 앞에서 소리 내어 우셨대요. 30년간 쌓아온 신뢰와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어요. 이 회장님은 그때부터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몰렸어요. 회사 자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개인 보증까지 서 있어서 개인 재산도 모두 압류당할 위기였어요. 민수 씨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우울증이 심해지셨어요. 20년 넘게 강남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갑자기 모든 걸 잃게 되니까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그러다가 2011년에 치매 초기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건망증이 심해지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져서 아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이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대요. 갑작스런 가세몰락의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이 회장님은 그때까지도 민수 씨에게는 사실을 숨기고 계셨어요. 아들이 미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오히려 괜찮다는 거짓말만 계속하셨어요. 통화할 때마다 웃는 목소리로 모든 게 잘 돌아간다고 하셨대요. 2012년에는 결국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가 결국 파산하게 되었죠. 30년간 키운 태평건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동안 이 회장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강남에 있던 100평대 아파트도 회사 건물도 모두 날려버렸어요. 그 무렵 민수 씨가
급히 한국에 돌아왔어요. 어머니의 치매가 심해졌다는 소식을 듣고서요. 사실 이 회장님이 어머니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하신 거였어요. 정말 민수 씨를 부르고 싶었지만 창피해서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그때서야 민수 씨가 집안이 완전히 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민수 씨는 나중에 저에게 말했어요. 공항에서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요. 자신이 알던 강남의 넓은 집이 아니라 노원구의 작은 월세 원룸이라는 걸 알았을 때의 기분을요. 이 회장님은 그때 민수 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셨다고 해요. 미안하다고, 아들에게 물려줄 게 빚뿐이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대요. 내가 좋아했던 그 여자아이 말이야. 내가 너무 잘못했다. 신분이 뭐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한 건데. 민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18년 동안 저를 포기하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후회한다고 하시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저와 민수 씨가 헤어진 지 거의 18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2013년에는 더 큰 비극이 일어났어요. 이 회장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거예요.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셨다고 해요.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보험금으로라도 디젤 조금이라도 갚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민수 씨는 그때 정말 절망했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는 치매로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남은 건 1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빚뿐이었거든요. 그때서야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게 되었다고 해요. 보험금도 결국 채권자들에게 모두 넘어갔어요. 민수 씨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혼자서 아버지의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의 경력을 살려서 한국의 외국계 회사에 취직했지만 빚의 규모가 워낙 커서 이자도 제대로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2015년에는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어요. 치매가 악화되면서 몸도 많이 안 좋아지셨던 거죠. 마지막에는 민수 씨를 알아보지도 못하셨다고 해요. 임종을 지키면서 민수 씨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고 했어요. 그 무렵부터 민수 씨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심해졌고 회사에서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결국 2016년에 회사에서 해고당했죠. 그때부터 민수 씨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일용직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버텨갔지만 몸도 마음도 점점 망가져갔어요.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한때는 도박에도 손을 댔다고 해요. 빚을 빨리 갚고 싶은 마음에 무리한 선택을 한 거였죠. 2018년에는 결국 월세도 낼 수 없게 되어서 거리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노숙자 생활이 시작된 거죠. 한때는 강남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이제는 길거리에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전혀 몰랐어요. 제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제 첫사랑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걸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어요. 2024년 12월 23일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죠. 그날따라 유난히 추웠어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저는 평소처럼 출근을 위해 제 건물로 향했어요. 4층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연말 마무리 업무를 해야 했거든요. 55살이 된 지금도 저는 여전히 일을 좋아해요. 일이 제게는 살아가는 원동력이거든요. 건물 앞에 도착했는데 1층 입구 옆에 누군가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두꺼운 담요를 뒤집어 쓰고 몸을 떨고 있는 모습이었죠. 아, 노숙자분이 추위를 피해서 오신 모양이구나 싶었어요. 사실 제 건물 주변에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탑골공원이 가까우니까요. 보통은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발걸음이 멈춰지더라고요. 워낙 추운 날씨였거든요. 뉴스에서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했었어요. 혹시 얼어 죽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괜찮으세요? 너무 추우신데 어디 따뜻한 곳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분이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라는 작은 목소리만 들렸죠. 저는 계속 말을 걸었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근처에 따뜻한 국밥집이 있는데 제가 사드릴게요. 그때였어요.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들면서 저를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제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심장이 멈출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이민수였어요. 30년 전 제 생명을 구해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많이 늙고 야위어서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히 민수 씨였어요. 30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그 따뜻한 눈빛이었거든요. 영희야, 정말 너니? 민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눈물만 주르륵 흘렀어요. 3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 이런 모습이라니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때는 그렇게 잘 나가던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지금은 거리에서 떨고 있는 노숙자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잊었어요. 과거의 상처도 원망도 모두 잊고 그냥 민수 씨가 불쌍하고 안쓰러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싶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어요.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곳에서 이야기하자고요. 민수 씨는 처음에는 사양했어요. 더러운 자신이 제 깨끗한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억지로라도 모시고 들어갔어요. 30년 만에 만난 사람을 그냥 추위에 떨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제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개인 사무실로 민수 씨를 모시고 들어가서 따뜻한 차를 끓여드렸어요. 민수 씨는 제 사무실을 둘러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꿈을 이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더 많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민수 씨를 다시 만났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만나게 된 상황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민수 씨가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조금 진정이 되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고요. 그때부터 민수 씨가 지난 3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회사가 망하고 가족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빚을 감당하다가 결국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요.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아팠어요. 특히 민수 씨가 저를 그리워하면서 한국에 돌아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울컥했어요. 30년이 지나도 저를 잊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난 30년간 성공하기 위해 달려온 이유가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었다는 걸요. 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이 사람과 당당하게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거였어요. 민수 씨와 다시 만난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30년간 품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기분이었어요. 우선 민수 씨를 어디든 머물 곳을 마련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추운 겨울에 거리에서 생활하시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건물 1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을 임시로 거처로 만들어 드렸어요. 직원들은 처음에 많이 놀라워했어요. 사장인 제가 갑자기 노숙자를 데려와서 돌봐주겠다고 하니까요. 몇몇 직원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 사람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실은 굳이 직원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요. 민수 씨도 처음에는 제 도움을 받는 걸 많이 부담스러워했어요. 자신 때문에 제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민수 씨와 조금씩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지난 30년간 서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털어놓기 시작했죠. 민수 씨는 미국에 있을 때도 계속 저를 생각했다고 했어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답장이 오지 않아서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이 회장님이 편지를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만약 그때 편지라도 주고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을 텐데요. 민수 씨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요. 자신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게 평생의 후회라고. 영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신분만 보고 판단한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고 하셨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이 회장님을 30년간 원망하고 살았는데 그분도 후회하고 계셨다니요. 사람은 참 복잡한 존재인 것 같아요. 민수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사과했어요. 영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버지가 너에게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해.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지난 30년간 제가 품고 있던 원망이나 상처가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걸요. 모든 게 다 과거의 일이고 지금 중요한 건 현재잖아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민수 씨를 제 집으로 데리고 가기로 한 거예요. 강남에 있는 제 아파트는 30평 정도 되는 깔끔한 곳이에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히 넓었거든요. 민수 씨께 같이 살자고 제안했을 때 민수 씨는 정말 많이 놀라셨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우리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남들 시선을 신경 써서 뭐 하나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예요. 민수 씨를 집으로 데리고 온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병원에 가는 것이었어요. 오랜 노숙 생활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영양실조에 관절염까지 있었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민수 씨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따뜻한 곳에서 푹 쉬니까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민수 씨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영희야, 너무 고마워. 내 덕분에 다시 살 것 같아. 하지만 이제 독립해야겠어. 계속 신세만 질 수는 없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서운했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저에게는 민수 씨가 함께 있는 생활이 정말 좋았거든요. 30년 만에 느끼는 따뜻한 동반자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민수 씨, 저는 당신이 계속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있으니까 더 행복해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민수 씨는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라 했어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죠. 영희야, 그게 정말 진심이야?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저는 그때 정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불쌍해서가 아니라 좋아서예요.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요. 제 마음에는 당신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민수 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영희야, 나도 그래. 30년간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 정말 꿈만 같았어요. 55살이 되어서 다시 사랑을 확인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것도 30년 전
첫사랑과 말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마치 20살 때처럼 느껴졌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정말 연인처럼 지내기 시작했어요. 나이를 잊고 데이트도 하고 함께 여행도 다녔어요. 한강에서 산책하면서 30년 전 그때의 추억을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30년 전에 민수 씨가 저를 구해준 바로 그 다리에도 다시 가봤어요. 그 다리에 서서 민수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영희야, 30년 전에 내가 너를 구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구한 거야.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진짜 사랑이 뭔지 몰랐을 거야. 물론 주변에서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 친구 선미는 계속 말렸어요. 영희야,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정말 잘 생각해봐. 30년 만에 만난 사람과 갑자기 사랑한다고? 회사 직원들도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어요. 사장님이 갑자기 남자친구를 사귀신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노숙자였던 분과 말이에요. 업계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김영희 대표가 노숙자와 사귄다고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제 인생이니까 제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민수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했거든요. 30년간 혼자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어요. 민수 씨도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셨어요. 건강도 좋아지고 제가 사업하는 걸 도와주기도 하셨어요. 미국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해외 마케팅 쪽에서는 정말 전문가셨어요. 저희 회사에 컨설턴트로 합류하면서 매출도 많이 늘었어요. 민수 씨의 영어 실력과 국제적인 감각이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직원들도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점점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민수 씨가 저에게 프러포즈를 했어요. 30년 전처럼 반지는 없었지만 진심 어린 마음만은 그때와 똑같았어요. 그날이 2024년 6월 14일이었어요. 정확히 30년 전 헤어진 날로부터 29년 4개월 만이었어요.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다가 갑자기 민수 씨가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영희야, 이제 우리 나이에 뭘 망설여.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자. 나와 결혼해 줄래? 30년 전에 못다한 약속을 이제라도 지키고 싶어. 민수 씨의 말에 저는 주저없이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젊은 커플들도 나이 드신 부부들도 모두 축하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프러포즈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예식장 선택이었어요. 저희 나이에 맞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화려한 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너무 소박한 것도 아쉽고요. 결국 작은 교회에서 조촐하게 하기로 했어요. 하객은 제 회사 직원들과 몇몇 친구들, 그리고 민수 씨의 옛 동료 몇 분 정도였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분들만 오셨으니까 더 의미가 있었어요. 2024년 10월 12일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30년 만에 이뤄진 사랑의 결실이었거든요. 웨딩드레스 대신 깔끔한 원피스를 입었고 민수 씨는 새로 맞춘 정장을 입었어요. 둘 다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그날만큼은 20대 청춘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결혼식에서 민수 씨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영희야, 30년 전에 내가 너의 생명을 구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을 구한 거야.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진짜 사랑이 뭔지 몰랐을 거고 이렇게 행복할 수도 없었을 거야. 제가 답사로 한 말도 기억나요. 민수 씨, 우리 헤어져 있던 30년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사랑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살아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젊은 신혼부부들처럼 해외로 가는 건 부담스러워서요. 제주도에서 3박 4일 동안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바다를 보면서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과거의 이야기도 나누고요. 지금 저희는 함께 사업도 하고 있어요. 민수 씨의 경험과 제 노하우를 합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국제 마케팅 컨설팅 회사예요.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는 사업이지만 함께 하니까 든든해요. 무엇보다 좋은 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30년간 혼자 살면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둘이 함께 하는 생활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하고 주말에는 같이 영화도 보고 정말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게 가장 행복해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소소한 행복들이에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30년 전에 이 회장님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이들도 있었을 테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가정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오히려 30년이라는 시간이 저희에게는 더 소중한 사랑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젊었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깊고 성숙한 사랑을 느끼고 있거든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해주는 그런 사랑 말이에요. 민수 씨는 가끔 제게 고맙다고 해요.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다시 사랑해줘서 고맙다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더 고마워요. 30년 전에 제 생명을 구해준 것처럼 지금은 제 마음을 구해줬거든요. 이제 저희는 황혼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어요. 얼마나 오래 함께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늦었지만 진정한 가족을 만났다는 생각에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저희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58살이고 민수 씨는 60살이에요. 살면서 깨달은 건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성공이나 실패, 부자나 가난함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배웠어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은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